이번 시간에 이제 이 사회화에 대한 개념을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초반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교육학에 대한 어떤 숲을 보고 전체 체계를 중심으로 훑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개인 취향에 따라 이렇게 나무를 보는 이렇게 지엽적인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최종 정리랑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반 강의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반 강의는 강의 분량이 이제 분량은 똑같은데 좀 자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반에서 8권, 심화반에서 8권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는데,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전체적인 숲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것은 뭐 기본반, 심화반. 보통 저는 이제 임용시험은 좀 더 전체적인 체계, 숲을 보는 체계를 보는 건 먼저 정리하고, 지엽적인 것은 살을 붙인다는 그 다음 과정이 괜찮다 해서 기초반에는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지엽적인 가지에 해당하는 것, 나무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반, 심화반에서 합니다. 뭐 개인적 취향에 따라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기본반, 심화반 듣고 기초반은 최종 정리할 때 들으시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초반에서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임용시험 준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교육사회학에서 사회학과 교육학이 합쳐지면서 객관적 측면을 보는 사회학과 주관적 측면의 교육학이 결합된 것이 교육사회학인데,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기능주의, 갈등주의 나누고, 기능주의는 그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갈등주의는 잘 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꾸자, 이 사회 경제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 그게 변형된 것이 신교육사회학. 신교육사회학은 교육사회학은 사회구조를 바꾸자는데, 신교육사회학은 사회구조 전체가 아니라 일단 교과서, 교육과정, 교실에서 일어나는 과정부터 바꾸자. 그래서 교육과정 지식부터, 교육과정부터 바꾸자, 교과서부터 바꾸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회를, 교육과 사회관계에서 교육을 넓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 있든 없든 지속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를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회화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은 사회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교육사회학에서 어떤 교육의 정의인데, 그러면 사회화라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사회화입니다. 아까 사회라는 단어가 정의가 뭡니까?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 상호작용 의미 속에 이미 두 사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 변화.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변화되는 것. 그걸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 그러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변화되어서 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사회화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화는 제일 먼저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만나는 사회가 누굽니까? 사회 구성원이 제일 먼저 엄마입니다. 엄마. 가정에서 그 다음에 또 아빠, 그 다음에 형, 누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크면 유치원 가고 학교 가게 됩니다. 학교 가서 또래들, 친구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게 됩니다. 사회는 이러니까 그걸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따라가게 돼. 그전에는 엄마 말 듣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아빠가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그 다음에 점점 커서는 학교 딴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또 TV,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간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로 가면서 점점 사회화됩니다. 아까 사회화되는 내용이 뭘까? 문화. 내용. 그 사회의 문화를 배워서 자기도 받아들여서 그 사회의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화란 다른 말로 문화화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과정적 측면으로 보면 사회화가,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화입니다. 문화화. 문화를 배워서 자기가 그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문화화고, 사회화는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에 닮아가는 과정이 사회화입니다. 그 내용은 문화고, 그 모습 측면에서는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수된 문화를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내면합니다. 아, 그 문화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게 당연하고 저렇게 바람직하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 그렇게 맞춰갑니다. 또는 생각이나 감정을 맞춰가는 것. 그러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그러면서 개인이 그 사회에 적응하는 그 사회가 깨지지 않고 사회가 계속 굴러가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바로 사회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 사회의 전 문화를 받아들여서 학습하고 모방하고 또는 점점 거기에서 익숙해집니다. 조건화되고 습관화됩니다. 이 조건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점점 익숙해져서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게 옳은 게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입니다. 습관화됩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 하고 싶다 해서 돼지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지만 저절로 습관은 몸에 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남자친구가 어릴 때 아빠가 계속 이제 술 먹고 오면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나는 커서 절대로 여자친구나 아내를 안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몸에는 계속 때리는 게 배이겠습니다. 때리는 게 당연한데 나는 괜찮은 남자니까 안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때리는 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부모님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안 때리는 게 특별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화목하게 자란 집아이들은 안 때리는 게 당연한 거 때리는 건 특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때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건 당연히 익숙하고 때리려면 그게 몸이 어색합니다. 때리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욕을 많이 쓰는 집에는 입에 욕이 다 달라붙었으면 약 착착 감깁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을 잘 안 쓰는 애들 욕 써도 그게 어색하고 욕같이 안 느껴집니다. 제가 일단 이 새끼 이놈 하면 그게 욕같이 안 들리고 뭐 상시업 발음도 잘 안 됩니다. 뭐 쌀 이렇게 발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욕해도 그냥 딴 사람 느끼기에 욕같이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게 늘 욕하던 사람 입에 착착 강비어서 소름 끼칠 때는 여기 착착 강비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술 마시는데 이렇게 음주 익숙한 사람은 그냥 당연히 손에 가면 담배 가고 자기도 모르게 손에 담배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 있던 사람은 새로 담배를 피우면 뭔가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 아빠한테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배에 있습니다. 자기가 의식해서 안 해야지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술 마시고 의식 없을 때는 자기 몸에 배인 저절로 이렇게 주먹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아빠가 술 마시고 엄마를 때리는데 그 아이들도 술 마시고 아내를 또 때리게 됩니다. 자기 의식이 있을 때는 자기 참아서 안 때려야지 하지만 자기 몸에 습관화 조건화 되기 때문에 자기 술 마시고 필름 끊길 때는 자기 모르게 막 폭력 남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습관화 문화가 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문화 배경이 자기도 모르게 배임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아기 키웁니다. 아기 말한다고 짜증낼 때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자녀들한테 똑같이 짜증내고 화냅니다. 목소리 높이고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투로 나도 모르게 그 배웠기 나도 모르게 그게 불쑥 나오게 됩니다. 나는 그 어머니가 했던 방식으로 해야지 생각해서 안 되는 거 저절로 애기들이 키우면서 말한다고 그러면 원상 짜증 목소리 높이면서 그래서 똑같은 엄마가 쓰던 억양 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그것도 여러분만 여동생이니까 언니가 있다면 또 언니 똑같이 하게 됩니다. 조카를 키우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엄마가 하던 거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몸을 배우면서 사회화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고를 때 그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남자친구 고를 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속속 들게 선물해온다. 멘트를 날린다. 이건 선수입니다. 선수.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필요 이상 잘해주는 것. 이게 또 오배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평상에 돌아왔더니 전혀 본전 생각이 나서 잘 안 하게 됩니다. 또 결혼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보통 이혼하는 커플들이 이렇게 닭살 커플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만큼 본전을 챙겨야 됩니다. 내가 100을 줬으니까 너도 100을 줘야 되는데 내가 100을 줬는데 상대는 100을 안 하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50만큼 선물을 줬으면 나는 50밖에 안 받으니까 안 받아도 50밖에 손해 안 났습니다. 내가 100을 줬는데 안 받으면 100을 손해니까 박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이혼하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커플 이렇게 발렌타인이다 생일이다 서로 안 챙겨주고 안 주고 안 받는 커플들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거 챙기고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은 빨리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년 내가 해줬으니까 상대 받아야 된다 하고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안 해주면 전에는 남자친구가 생일 때마다 이만큼 해줬는데 점점 갈수록 선물 액수가 나눠지고 선물도 띄엄띄엄해집니다. 그럼 점점 내 스스로 박탈감 느끼고 그걸 못 참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계속 바가지 끓게 됩니다. 닥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성 높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다투게 되고 저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서로 많이 주고받다가 좀 적게 주고받으면 못 견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안도 이렇게 부잣집에 있다가 집이 망해서 이제 가난하게 된 사람은 견디기 힘듭니다. 늘 가난했던 사람들은 잘 버티는데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방송에 한 번도 못 나와서 끙끙거리는 무명 배우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한창 잘 나가다가 요즘 방송 좀 띄엄하다고 해서 뭐 자살하는 연예인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몸에 배인 것을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 잘 나갈 때 그 모습들이 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먹다가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원래 맛없는 거 계속 잘 먹었던 사람은 잘 먹는데 맛있는 거 계속 먹다가 맛없는 음식 먹으면 입에 안 맞습니다. 못 먹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습관화 모방 이런 것들이 계속 배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사회화에 대해서 디르갱은 보편 사회화와 특수 사회화 이렇게 두 가지로 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디르갱은 그럼 아까 이렇게 보편 사회 특수사 이야기했던 사람은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 디르갱도 기능주의입니다. 이렇게 사회화 개념을 강조하는 사회에 적응하자 이렇게 교육은 사회화다 사회에 적응 개념을 강조했던 사람이 기능주의입니다. 그거 보면 이 기능주의 사람들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자 사회화 사회 이런 것을 강조하고 갈등주의 사람은 사회를 바꿔서 인간에 맞추자입니다. 그래서 사회화 개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회를 바꿔서 인간에 맞추는 사회화라는 것은 인간이 변해서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자는 것 사회에 맞춰가는 것이 사회화인데 이 사회화 개념 강조하는 사람들이 기능주의자입니다. 기능주의자. 그런데 이런 사회화 용어를 쓴 사람 자체들이 대부분 기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화 안에도 디르갱은 보편적 사회와 특사회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중도덕, 윤리, 뭐 이런 것,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보편적 사회하고 그 다음에 개인마다 특수한 기능, 직업, 기술 이런 것을 배워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특수사회화. 이렇게 사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편적 도덕도 필요하고 각각 하나를 맡아서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직업, 기술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디르갱은 이것을 네 가지로 또 구분해서 보편사회와 특수사회와 독립사회와 성취사회와 한마디로 사회의 보편성, 특수성, 독립성, 성취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드리버는 보편성이라는 것은 사회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다. 닮아가는 것, 왕따 안 나가려고 하는 것, 남들이 하면 따라가는 것 이런 보편성이 있다. 보편성. 특수성 남들과 다르고 우리끼리 뭐 해보자. 우리 둘만 뭐 해보자. 이렇게 남들과 다른 뭔가 찾으려고 하는 이런 특수성. 개성 추구.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특수성. 그래서 남자들만 뭐 하고 여자들만 뭐 하고 우리끼리 뭐 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하는 특수성이 있다. 사회화는. 이게 보편 사회화는 전체라면 이건 부분. 전체 부분. 이렇게 파트 팀별로 나누는 그런 특수성.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들. 그 다음에 그게 한 걸음 더 독립성. 혼자서.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서 하려는. 자, 예를 들어 시험 칠 때 컨닝해서는 안 되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성적을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독립성입니다. 남들을 따른 나만의 어떤 책임, 나의 영역 이런 것들이 독립성입니다. 다음 성취성은 어떤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서 평가된 결과. 겉으로 나타나는 외부적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좋은 평을 못 받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좋으면
평가받는다. 어떤 성취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성취성, 이 네 가지 특성을 드리브는 설명합니다. 사회화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편 사회와 특수 사회 이렇게 뒤리깽은 두 가지인데 드리브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회화, 문화화, 문화 전달, 전수, 내면화, 사회 적응, 사회 유지, 모방, 학습, 족구나, 뒤리깽, 보편 사회화, 도덕성, 특수 사회화, 기술, 직업, 드리븐, 보편성, 동일한 내용, 특수성, 다른 내용, 그 다음에 독립성, 혼자 스스로 책임, 성취성, 결과로 평가. 그래서 보편성, 특수성, 독립성, 성취성. 이런 것을 암기할 때 저는 이렇게 내 친구 보성고등학교 졸업한 내 친구는 발냄새가 독특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성, 독특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암기법을 이용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보면 책에 이렇게 넘기면서 뭔가 시험지 맞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암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통 애들은 그냥 중얼거리면서 보편성, 특수성, 독립성 이렇게 암기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빡빡이 하면서 막 암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면서 딱 외울 거 있으면 딱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암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편, 특수, 독립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보성고등학교 애들은 발냄새가 독특하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어 합니다. 그러면 그냥 중얼했다고 해서 금방 까먹는데 보성고등학교 애들은 발냄새가 독특하다.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면 금방 기억이 됩니다. 보성, 독특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임용시험 공부 같은 것도 어떤 요령이나 효율,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문은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 시험이라는 선 임용시험 마찬가지 시험은 왕도가 있습니다. 시험은. 왜냐하면 시험은 정해진 그 과정만 알면 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맞추면 되니까 거기서는 효율적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전체를 책 다 읽고 정리하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핵심 정리부터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알고 거기서 점점 읽으면서 살을 붙여 나가고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기초만 했던 것을 듣고 집에 가서 또 책에 고딕체를 있는 거 쭉 읽어봅니다. 그러면 좀 더 잘 이해됩니다. 그것도 시간 더 있으면 그냥 색깔 있는 글씨 읽고 더 시간 있으면 전체 다 읽어보고 그런데 이제 기초반에서는 핵심적 내용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전체 시험은 70-80% 임용시험에서 한 70% 정도 다 맞추게 됩니다. 기초반 내용 정도에도. 그래서 20점 점수에서 30점 중에는 20점, 20점 중에는 한 14점 정도는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초반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면은. 그보다 점수 더, 나머지 이제 30% 맞추기 위해서 기본만, 심화만. 이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기초반 내용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지엽적인 내용은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렵고 지엽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기초적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화가 과정적 측면이라면 이거 내용적 측면이 문화화입니다. 문화화. 결국 내용이 사회화는 내용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럼 문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아까 문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 이 문화입니다. 결과물.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계획하고 기획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계획은 기획과 계획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기획은 결과물, 과정, 프로그램, 목표를 만드는 과정이고 만드는 목표물이 계획입니다. 계획표. 마찬가지로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문화고 상호작용에서 만들어놓은 공통의 삶의 양식이 문화입니다. 두 사람 남자친구 만나서 옥신각 티덕톡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데이트 규칙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두 사람의 문화, 공통의 삶의 양식인데, 이 문화는 항상 변합니다. 아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면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그때그때마다 상호작용이 달라지고 또 그 인간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 변하게 됩니다. 변화. 그래서 자, 문화가 변하는데 문화는 또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문화, 서울 문화, 도시 문화, 시골 문화, 미국 문화 다 다릅니다. 남자 문화, 여자 문화,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다 다르게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문화도 큰 문화, 작은 문화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화는 또 이 문화가 변하는데 내부의 원인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외부의 원인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두 사람 이상 또는 뭐 10사람 모여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10사람의 어떤 공동의 삶의 양식 10사람의 문화입니다. 아니면 서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서울 사람들의 삶의 양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사람들이 만든 문화도 점점 바뀌게 됩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변하는데 변화 내부적 원인에 따라 사람 수가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도 외부의 요인에 따라 문화가 변합니다. 서울 문화가 경기도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타 문화가 전체와 전체가 부딪히는 예를 들어 미국 문화,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 전체와 한국 문화 전체가 부딪히는 전체와 전체가 부딪히는 것을 전체와 전체가 부딪혀서 접촉해서 변한다 해서 두 개의 문화가 접촉해서 변한다 해서 이걸 문화 접변이다. 이거 문화 접변. 접촉해서 변한다 해서 접변. 북한 문화와 남한 문화,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이렇게 문화 전체가 전체로 부딪혀서 나머지 일부가 부딪히면 두 개의 문화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두 개 같이 변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뭐 같이 부딪히면 한쪽이 많이 변하고 한쪽은 적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와 전체가 아니고 부분과 부분, 문화 중에 일부가 또 다른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문화 전파다 또는 문화 전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 전파라는 이렇게 퍼뜨리는 측면에서 어떤 용어고 전개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 개인적 측면에서 어떤 용어들입니다. 뜻은 뭐 비슷한데 개인이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내면하는 과정들입니다. 다음 문화가 전파되거나 접변해서 변하는데 거기 똑같은 문화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입하거나 정착시키는 문화 이식이다. 그러면 이식. 우리가 모발 이식처럼 미국 문화를 한국에 갖다 강제로 똑같이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한국의 법을 바꿔서 똑같이 제도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일본 문화를 한국에 똑같이 예를 들어 영국 문화를 남아공화국에 갖다 심는 것. 대부분 문화는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한꺼번에 강제적으로 해서 법 규정이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문화 이식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법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미국처럼 똑같이.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 우측 통행했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은 100년 동안 좌측 통행했습니다. 갑자기 지하철 우측 통행으로 바꿉니다. 전 세계인이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바꿉니다. 이런 것들 법 제도를 만들어서 바꾸는 이런 것들이 문화 이식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도 이렇게, 일본에 사니까 한국도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걸 강제로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문화 이식이다. 그래서 문화 접변, 문화 전개, 문화 이식. 이렇게 전개나 전파나 이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특정한 문화를 바꿔내는 것이고, 문화 접변은 전체적으로 접촉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접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하는 것이 접변이고 부분적으로 변하는 것이 문화 전개입니다. 또는 문화 전파.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이렇게 점점 바뀌는데, 바뀌면서 문화 부분 간에 어떤 이렇게 빨리 변하는 문화이고 늦게 문화는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접촉했지만, 예를 들어 미국 남자, 한국 남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가치관도 변하고 생활 방식도 바뀝니다.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화에서 문화의 속도 차이가 생깁니다. 변하는 속도 차이. 그런데 물질 문화는 갑자기 빨리 바뀌고 정신 문화는 늦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물질 문화 자동차 사면 됩니다. 금방 바뀌는데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자동차 에티켓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요소는 늦게 바뀝니다. 빨리 적응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니면 또 뭐 휴대폰 이렇게 뭐 지하철 타고 가다 갑자기 뭐하냐 밥 먹었냐 이렇게 꼭 목소리 큰 사람 보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강사들 그다음에 공장 일하는 사람 운전사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던 사람은 지하철 가서 통할 때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기계를 새로 샀지만 그에 따라 휴대폰에 따른 지하철 예절 같은 거 빨리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버릇 그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또 컴퓨터는 계속 286, 386, 486 최첨단을 가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제 뭐 인터넷 예절, 에티켓, 네티켓 같은 것은 늦게 바뀝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변화들은 빨리 바뀌는데 정신적 변화는 느립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 문화지체입니다. 문화지체. 자동차를 샀는데 그에 따른 자동차 운전 예절,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그에 따른 사용 예절, 인터넷을 샀는데 뭐 아니면 컴퓨터를 샀는데 그에 따른 사용 능력이 있죠. 정신 능력. 컴퓨터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컴퓨터를 사용한 능력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을 금방 샀는데 그에 따른 사용 능력은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머리 쳐박고 이렇게 며칠 동안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그것처럼 물질 문화는 그냥 구입하면 되는데 그에 따른 능력들은 시간을 두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 부분의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 변화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을 문화지체다 이렇게 문화지체. 그런데 이런 문화의 속도 차이가 생기면서 도시나 이런 데 변화가 빠른 데는 문화가 빨리 변하고 좋은 문화가 빨리 들어오고 빨리 혜택받고 빨리 변합니다. 이 변화가 빠른데 시골 같은 데 산간 몇 개는 문화가 천천히 변하고 늦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시골이 문화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혜택의 차이가 생기고 도시 문화는 빨리빨리 변해서 좋은 문화 어떤 이런 것들 혜택을 많이 받는데 시골 문화는 그 혜택을 적게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문화실조다. 영양실조처럼 문화실조다 이렇게 문화실조. 산골이나 뭐 달동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 문화의 혜택을 늦게 받는 집단이 있고 인터넷 문화 다른 집에는 인터넷이 빨리 해결하는데 뭐 우리 집에는 인터넷 속도가 늦어서 인터넷으로 못합니다. 딴 집에는 인터넷이 빨라서 뭐 설날 기차표나 극장표를 바로바로 구매해서 하는데 제 집 컴퓨터는 참을린자 인터넷이라서 이렇게 좌석표 극장 영화 보려고 좌석표 클릭했는데 신호 띠리리릭 하면서 원래 예약되었습니다. 내가 클릭해서 가는 사이에 딴 사람 그 사이에 예약됩니다. 또 딴 좌석 찾아서 또 띠리릭 하는데 계속 이제 모래시계 진행됩니다. 가는 시간에 또 가고 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 예약되었습니다. 예약된 좌석입니다. 금방 나옵니다. 결국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줄서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좋은 문화, 인터넷 구매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걸 이제 인터넷 속도가 늦거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뭐 인터넷 교육방송 이렇지만 돈 없는 사람도 이렇게 뭐 임용시험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못 듣게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뭐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문화실조라 그래요. 문화실조. 그 문화적 혜택에 제대로 왜곡을 못 받아서 인간 발달이 왜곡되거나 문화적 혜택을 못 받아서 인간 발달이 결핍되는 이런 경우가 문화실조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사는 사람, 아프리카 사는 사람, 밀림에 사는 사람들 문화적 혜택을 다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이렇게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문화 발달이. 그래서 또는 이제 특정한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에 지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 왜곡, 문화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살아서 도시에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어본 사람은 뭐 칼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 먹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또는 그런 요리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신기한 요리를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모릅니다. 먹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뭐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문화실조, 영양실조처럼 문화실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내년에 교사가 돼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학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시골에 있는 친정 엄마한테 맡겨놨습니다. 또는 시골에 있는 시댁에 맡겨놓으니까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오면 애들 적응을 잘 못합니다. 문화적 환경이 달라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 왜곡, 문화실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혜택을 잘 못 받는 것을 문화실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 밀림에 버려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한 번도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못 받고 야만 동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이제 도시로 데려와서 교육하더라도 제대로 못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문화적 결핍이 인간 성장 발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실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화실조, 영양실조는 주사를 맞으면 해결될 수 있죠. 문화실조는 그 후에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화실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이렇게 문화 환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진 학생들, 학업 성취가 부진 학생들이나 달동네 저소득층 산골 아이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이렇게 뭐 보상교육, 보충교육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기대라는 건데, 아까 문화라는 것은 두 사람 삶의 양식, 문화는 두 사람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힘이 이제 이걸 문화 기대. 그래서 상호작용하면서 기대를 한다. 아까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작용 중에 어떤 추상적 상징을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아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그래서 이런 문화 기대를 그 자체를 이용해서 이론화시키는 것이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고, 그것을 교과에서 담아서 신분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이 문화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는 이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걸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에서는 헤게모니다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문화 기대다, 기대 또는 문화 압력이다 또는 문화 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해서 그 문화에 따르게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는 그 문화에 맞게 행동하도록 기대를 하게 되는 문화 속에는 그 인간을 구속하는 힘, 압력 또는 기대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문화 기대 또는 문화 구속, 문화 압력이다. 보통 이런 걸 이용해서 인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통제. 예를 들어 갑자기 우측 통행에서 이렇게 지하철 가는데, 지하철에 어느 한 줄서기 하고 한 줄은 이렇게, 한 줄은 서 있는 사람, 한 줄은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줄서기 합시다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두 줄서기라고 적혀 있을까? 그러면 붙인 사람은 결국 그 인간의 행동들을 두 줄서기라는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의 지식 속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철학에서 미셸 푸코가 모든 지식은 권력 통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에도 이런 구속, 압력,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이론이 문화 헤게모니 이론이고, 또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그래서 문화 속에는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그것이 문화 헤게모니 이론이고, 이 문화 헤게모니 이론처럼 문화 속에는 그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배자는 문화를 이용해서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 두 가지 문화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하면 두 가지 문화, 이렇게 주변인이라고 해서 성인 문화와 아동 문화, 기존의 아동 문화에 계속 따라가던 평소 하던 대로 아동의 생활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동 문화에 문화 압력을 받기도 하고, 또 나도 이제 좀 청소년, 성인의 어른들의 할 모습을 모방하고 따라가려는 어른들의 문화 압력, 너도 이제 나이가 청소년이니까 어른처럼 철들어야지, 이런 문화 기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동들의 어떤 행동 특성의 압력과 성인들의 행동 두 가지 압력을 양쪽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를 양쪽 문화를 영향을 받는 데에서 경계인 또는 주변인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 문화는 결국 아동 문화의 중심도 아니고 성인 문화의 중심도 아니고 성인 문화의 주변이고 아동 문화의 주변입니다. 양쪽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는 경계인, 주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에는 서로 그 문화에 따르게 만드는 힘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악용되는 게 왕따입니다. 왕따. 야, 우리 쟤들하고 쟤하고 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명희하고 같이 놀지 말자, 명희하고 말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남들 끼리끼리 다른 사람 다 놀고 명희만 외톨이 만들어냅니다. 왕따 시킵니다. 이런 것처럼 저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뭐 학교 안에도 있고 교실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 있으면 친구 간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와 인간 변화의 관계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제. 자, 공통의 삶의 양식. 자, 이 전체적 변화, 문화 접변, 부분적 변화, 문화 전파, 문화 전개, 그다음에 문화 지체, 문화 변화의 속도차, 자,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의 차이, 그다음에 문화 실종, 자, 산골, 달동네, 저소득층, 자, 문화적 왜곡 결핍, 자, 환경 개선, 다음 문화 기대, 구속, 압력, 통제, 청소년기, 자, 주변인, 자, 경계인. 자, 결국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삶의 양식들입니다. 양식들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공통의 문화에 개인은 그 문화에 따르게 만드는 힘이, 헤게모니가, 기대, 압력, 이것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자, 만들어진 문화에 따르게 만들고 따라가서 그 문화에 자, 적응하는 과정들이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그래서 인간은 결국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행동이나 가치관, 신념, 감정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인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 변화는 일어난 내용은 결국 그 사회에 따르게 하는 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문화가 배우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을 두 사람 이상 모인 집단이라고 해요. 집단, 사회 집단. 집단인데, 집단에는, 자, 자기가 소속된 집단, 소속 집단이 있고, 또 다른 자기 행동이나 삶의 기준이 되는 중거 집단이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자, 경영학과 있는데, 경영학과는 대부분, 또는 취업하기, 애들 다 취업 문화입니다. 스펙사가 취업하는데 중심을 하고, 나는 교직이수에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러면 나는 소속 집단의 문화는 대부분 취업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스펙 쌓는 문화인데, 나는 임용고시 준비하기는 내 삶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사범대생처럼 이렇게 임용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문화, 그것이 내가 중거 문화가 되고, 자, 경영학과 속하면 경영학과 소속된 집단은 소속 문화입니다. 그래서 소속 문화와 중거 문화가 다를 수 있게 됩니다. 뭐 일치하면 갈등이 없는데 다를 때는 갈등이 생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문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단에는 개인은 집단에 속해 있지만 소속 집단 문화와 중거 문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의 문화가 다를 때, 자, 이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집단은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데, 상호작용하니까 그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나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소속 집단이, 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딱 두 가지로 이제 공동사회, 이익사회, 또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이 소속 집단이 1차 집단, 또는 공동사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이 됩니다. 자기 인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소속된 그런 집단입니다. 반대로 이익사회 또는 2차 집단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간 집단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보통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자연적 생성, 인위적 생성. 따르세요. 소속 집단, 중거 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자연적 발생, 인위적 발생.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양차 집단, 중간 집단입니다. 우리가 교육 행정에서 학교는 이 양차 집단, 중간 집단이다. 이익 집단 성격과 공동 집단 성격. 한마디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1차 사회, 2차 사회, 중간 정도입니다, 학교는. 그래서 1차, 2차 중간이라서 양차 집단, 양쪽 다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또는 1차, 2차, 또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중간에다 해서 중간 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1차 사회처럼, 공동사회처럼 어떤 강제적 선택도 있고, 자기 이익사회처럼 인위적 선택, 임의적 선택도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 집단에 들어가는 특성도 있고, 학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초등학교 같으면 내가 노량진 일동에 살면 이 노량진 초등학교 다녀야 됩니다. 자기 동네에 다녀야 됩니다. 자기 동네. 그 살게 되면 그 학교 다녀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그 학교 다니는. 또는 가족처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내가 그 집에 태어나면 그 집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대. 그 다음에 학교는 아까 중간 정도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공동사회적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중학교, 학교 안에 다녀야 되고, 물론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점점 자신의 선택이 폭이 넓어지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강제성, 이런 것이 많아집니다. 결국 이게 강제성과 선택성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저학년일수록, 저급 학교일수록,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주로 의무교육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일수록 강제성이 강하고 대학교일수록 강제성이 약하고 선택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 집단, 동료 집단, 학교 친구들 또는 가족들. 자,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족 집단의 특성은 다른 집단과 다르게 신분부여 기능이 있어요. 신분부여 기능. 부잣집에 태어나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나는 가난하지,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됩니다. 사실 얼마 전 무상급식, 부자의 가난아이 없습니다. 다. 단지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있을 뿐이지 아이는 똑같습니다. 부자의 가난자는 없고 다 똑같은 아이인데 무상급식 하느냐 마느냐. 사실 그것은 아이들은 다 똑같은데 부자 아빠가 돈 많이 내서 급식하면 됩니다. 왜 부자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느냐 그러는데, 부자의 가난아이 다 주면 돼요. 부자 아이들. 부자 아빠가 돈 더 많이 내면 됩니다. 많이 내면 가난한 아이도 부자 아이도 다 밥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아이들만 밥 주자 그러는데, 부자 아이는 굶길 수는 없지 않나요? 같이 밥 주면 되는데, 그 모자란 돈은 부자 아빠가 돈 더 내면 됩니다. 단지 그 아이는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 아빠를 둔 것이고,
가난한 아이는, 집 아이는 가난한 아빠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가 되는 것이지,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는 없는 것이고, 아빠가 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빠 어떤 집에 태어나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병철 아이로 태어나면 이제 삼성 회장이 되는 것이고, 이건의 아들 되면 삼성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난한 집 아이가 되는 것이고, 김씨 아들로 태어나면 김씨가 되는 것이고, 이씨 아들로 태어나면 이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거기 다른 집단과 다르게 신분을 부여하는 기능이 더 들어있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점입니다. 또 가족 기능은 교육 기능. 가족에 뭐 있으면 엄마 아빠들 형 누나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적 기능. 또는 경제적 기능. 아버지가 벌어서 아들을 같이 서게 됩니다. 같이 생산을 같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능. 다음에 또 성적 기능. 엄마 아빠가 가족을 만들어서 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됩니다. 근데 교육적 기능 중에, 가족의 교육적 기능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일관성. 또 부모 교육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엄마들, 예를 들어 용돈을 준다 그러면, 항상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엄마가 기분 좋든 나쁘든 뭐, 한 달에 10만원, 10만원, 10만원 계속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 엄마 용돈 줘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뭐 15만원 줬다가, 기분 나쁘면, 따서! 지난번에 줬잖아! 그러면서, 뭐 3만원만 주고 2만원만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은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언제 용돈을 주면 많이 줄까? 기분 좋을 때 저럴 때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일관성이 없으면 그 아이가 눈치를 보는 인간을 아이로 크게 됩니다. 그것처럼 가정교육은 항상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역할 모델, 가정에서. 그래서 엄마와 아빠, 엄마로서 기능, 아빠로 기능. 항상 편부모 자녀 아이들은 뭔가를 그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정상적인 부모가 있지만 엄마 아빠가 접촉할 기회, 아까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결국 부부간의 화목한 시절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의식 없던 어릴 때고, 내가 태어났을 쯤에는 엄마가 다투기 시작할 때부터 태어납니다. 대부분 아이가 없을 때는 뭐 사먹게 잘 지내다가 아이가 있으면서 자꾸 힘들어지니까, 애 낳고 양육을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많이 다투어집니다. 그러다가 이혼하는 커플, 그나마 뭐 그렇게 살아가는 커플 있는데, 그러면 아이가 커서 의식하고 배웠을 땐 부모가 전혀 명숭명숭하고 그냥 그럴 때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처음 결혼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해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혼율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녀들한테 마땅한 엄마로서 아빠로서 모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정교육의 기회가 점점 박탈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 모델이 점점 없어지는 것들이 이 가정교육의 어떤 현재 문제점입니다. 요즘 다 집에 가면 다 스마트폰 이렇게 머리 쳐박고 있습니다. 아내들, 엄마는 엄마대로, 누나, 동생들 다 스마트폰 이렇게 쳐박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나마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리모컨 뺀니 마냥 리모컨 앞에서 같이 이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거실에 모여서 TV 보느라고 그냥 모여있긴 한데, 요즘 학교 오면 그냥 문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같이 거실에 모여있더라도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 버스에 가도 옛날에 옆 사람은 쫙 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같이 친구 앉아도 서로 자기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잘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자기 역할만 이렇게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결국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게 가족 해체입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 사회 해체고, 사회는 뭔가 두 사람이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없어지면 이제 없어지는 것이 사회 해체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 가족 해체입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하숙집 드나들듯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갔다 자기 방 가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엄마 학교 갈 때 학원비 줘, 무슨 줘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말할 기회가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엄마가 돈 내면 학교 등록금 내고 학원비도 온라인 되고, 그럼 뭐 돈 달라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말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용돈 줘 뭐죠 하면서 엄마가 말을 했는데, 이제는 말할 기회도 없고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문자로 다 하게 되면 문자. 엄마, 학원비 빨리 넣어. 이렇게 해주고. 책값 줘. 이렇게. 계좌번호를 넣어. 이렇게. 전에는 또 엄마 용돈 주고 주고받고. 그러면 이제 옥신각하시면 얼굴을 보게. 요즘은 그냥 다 카드로 이체되고 계좌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할 기회도 없어지고 다 문자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육적인 점점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 동료 집단, 친구들 집단, 친구 있습니다. 친구 집단,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친구는 유치원 정도 집에 엄마 앞에 있다가 동네 이제 마을 나와서 이웃 동네 뭐 아파트 뭐 옆단지 아줌마 아들 딸 이렇게 보고 골목 이제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파트 놀이터 골목에서 만나면서 지금 같이 이제 처음에 최초로 친구들 사귀는 게 놀이 집단입니다. 같이 놀기 위해서 같이 모였으니까 같이 유희 집단, 놀이 집단입니다. 같이 모여서 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쯤 가게 되면 이제는 이 유치원에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놀게 됩니다. 뭐 구별해서 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같이 놉니다. 같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유치원에서 같이 노는데 초등학교 좀 이제 5, 6학년 되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 다 노는 거 아니고 그중에 골라서 놀게 됩니다. 친한 애들과 마음이 맞는 애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동인 집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친밀한 애들만, 취미가 같은 애들만 이렇게 구별해서 선별해서 놀게 됩니다. 이런 집단을 동인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모인 집단을 도당 집단이다. 도당, 무리 이게 우리가 화랑도, 뭐 12공도 그런 도입니다. 무리도자, 도당. 자, 같은 끼리끼리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것이 이제 도당 집단입니다. 얘들은 이제 금비된 행동, 모험적인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 같이 해보자. 야, 같이 우리 본드 해보자. 뭐 같이 이렇게 담배 해보자. 뭐 같이 이렇게 삥 뜯어보자. 뭐 같이 뭔가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은 도당 집단입니다. 특징들은 이 중에 이제 도당 집단은 같이 위험을 부담하고 같이 하니까 의리가 강해지고 지도성이 강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유치원 시절에 유희 집단,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인 집단, 중고등학교 도당 집단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요, 유희 집단, 놀이 집단, 동인 집단, 도당 집단.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갈수록 이제 집단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친구끼리 동료 관계, 동료 집단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다음 학교도 일종의 더 큰 사회, 학교는 이제 동료 가족보다는 더 큰 사회인데 사회 전체보다는 약간 작은 것입니다. 아까 학교 안에 또 교실, 사회 전체, 뭐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있고 또 뭐 서울 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 사회가 있고 교실 사회가 있습니다. 또 학년 사회가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그런데 학교는 일종 전체 사회 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회 체제든 유지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보수 기능, 아까 이렇게 기능주의처럼 보수를 보는 지위를 유지하고 조직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적응을 통합시키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그 조직이 유지되도록. 또는 그 조직을 변화시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창조 기능 또는 진보적 기능. 뭔가 우리가 동창회다, 계모임이다, 무슨 동아리다. 이 동아리를 모임을 했는데 동아리에 모이면 어떤 규칙, 기존에 어떤 문화에 계속 따르게 하면서 동아리가 깨지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반대로 동아리를 새롭게 뭔가 바꿔보자 이렇게 창조적, 진보적인 주장을 나오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체제에서는 이렇게 체제 유지 기능과 또는 이제 변화 기능 이런 두 가지가 각각 다 있는데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학교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전체 사회의 일부 사회니까. 그래서 사회 집단의 기능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 기능, 유지 적응 기능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기능주의고 반대로 변화, 진보를 강조하는 창조 기능을 강조하는 갈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두 가지 성격, 어떤 변화적 측면, 보수적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이런 기능들, 변화 기능과 한마디로 안정 기능과 유지 안정 보수 기능과 변화 진보 창조 기능 두 가지 측면이 모든 조직 속에는 다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도 있고 사회에 다 있고 그 중에 이런 유지 측면, 보수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 기능주의고 변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이 갈등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 시각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학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수적 기능주의 입장을 강조하면 학교 교육은 잘 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아이들을 그대로 학교에서 따르게 만들면 되고 반대로 상조 진보 기능, 갈등주의는 학교를 뭔가 바꿔보자. 학교 제도를, 학교 구조를 바꿔보자. 좀 더 나은 학교를 바꿔보자.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학교 제도를. 왜냐? 학생들이 편하게 인간 중심으로 학생이 원하는 사회, 학생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사회 있고 동료 사회, 학교 사회, 그 다음에 지역 사회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 지역 동네. 그럼 학교하고 지역 사회가 어떤 관계 있는가? 학교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 사회 학교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학교에 있으면 시골의 문화, 농촌은 농촌의 교육과정, 농사 짓는 법 이런 걸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학교는 학교 학생들이 주변 사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현장학습, 체험학습 가서 학교 밖에 나가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는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학교도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어떤 배운 내용이 학교 졸업생이 그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지역 사회를 변화 개혁시킬 수 있고 또 지역 사회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학습장으로서, 교육장으로서 현장학습, 체험학습, 학교에 나가서 뭐 동사무소, 파출소 가서 배우게 됩니다. 시장 가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어떤 학습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 사회는 서로, 자, 이런 학교와 지역 사회는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학교에도 자, 옛날 학교는 전통적 학교라서 학교만에 따로 이렇게 사회와 격리돼서 따로 놀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통 문화를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데서 진보주의이면서 진보주의 생활 중심, 경험 중심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가지고 생활, 학교, 지역 생활을 적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주변 생활에서 점점 확대돼서 지역사회 문화로 점점 확대하면서 이 지역사회가 이제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국제지역사회, 인터넷 통해 전 세계에 있던 삶의 방식들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영향을 미치는데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가 조금씩 받고 많이 받고 점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더 넓게. 자, 학생들의 주변 삶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 사회, 큰 넓은 사회의 영향을 학교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요. 전통적 학교, 그다음에 진보적 학교, 지역사회 학교, 국제지역 학교. 자, 그래서 학교가 점점 이렇게 자, 사회, 지역사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더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사회와 학교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원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채워가는가. 학교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바우처 제도, 쿠폰을 만들어서 자, 등록금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교환입니다. 환입니다. 쿠폰과 등록금을 교환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에서 학생에게 학비를 하라고 돈을 직접 주면 그것을 생활비로 써버립니다. 학비를 안 쓰고. 예를 들어 학비를 쓰라고 장학금을 1년에 이제 500만 원 주면은 그걸 엄마 갖다 주면 엄마 생활비로 300만 원 쓰고 200만 원만 장학금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교육비로 국가에서 50만 원 주면은 현금을 주면 30만 원 생활비 쓰고 20만 원은 자 유치원비, 학원비로 되게 됩니다. 원래는 5과목 들으라고 50만 원 줬는데 30만 원 생활비고 20만 원 2과목만 듣게 됩니다. 영수 2과목 듣게 됩니다. 아니면 미술 과목 2과목 듣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전액이 다 교육비로 줬는데 생활비로 쓰게 되니까 생활비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쿠폰으로 줍니다. 쿠폰. 그러면 50만 원권 해서 쿠폰을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 교육권이니까 교육에 써야 됩니다. 문화상품권, 문화상품만 써야 됩니다. 술 마시고 갈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교육 쿠폰이니까 학교에만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해당하는 액수만큼 학교에 갖다 주면 그 학교에서는 그 쿠폰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쿠폰을 모아서 교육청 가서 돈으로 교환해서 학교 운영비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쿠폰입니다. 쿠폰.
바로 바우처 제도입니다. 바우처 제도.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쿠폰을 주니까 다 공짜고요. 옛날에는 돈제 있을 때는 또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 저렴한 학원에 또는 시설 과목도 적게 듣고 이런데 20만 원짜리 유치원 다닐 수 있고 30만 원 유치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유치원이 있다면 가는 집 애들은 20만 원 유치원 다녔습니다. 10만 원짜리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쿠폰을 주니까 쿠폰은 100만 원 찍어서 주니까 그걸 다 좋은데 기왕이면 좋은데 갑니다. 어차피 거기 쿠폰 무료 교육권 액수로 안 찍혀 있으면 자 1년 수강권 하면은 1년 수강할 수 있으니까 시설 낮았는데 옛날에 10만 원짜리 받던 데보다 100만 원짜리 받던 데 간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쿠폰을 쓰고 쓰니까 기왕이면 시설 좋고 괜찮은 학원에 다 유치원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유치원은 쿠폰을 많이 받아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고 가난한 유치원은 시설도 낙후되어 있으니까 오는 애들 적으니까 쿠폰도 적게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 유치원은 더 많이 부자 되고 가난한 유치원은 더 가난하게 되고 학교도 부자 학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학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게 이 바우처 제도의 단점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만인데 이거 바우처 제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 이렇게 등록금 지원하는 것 또는 이제 유치원 유아들에서 교육지원금 이렇게 유아교육 지원하는 이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구청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차트스쿨은 이 지역사회 하면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을 합니다. 이 차트라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헌장이라 헌장. 계약서를 써서 계약서를 계약학교 또는 헌장학교 이렇게 차트스쿨 하는데 학교와 교육청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써서 학교에는 운영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의 성적을 예를 들어 80% 이상 성적되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 내용은 자유롭게 방법도 자유롭게 가르쳐라 이렇게 학교와 교육청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트스쿨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을 자율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사회, 학교, 지역사회, 사회에 어떤 개념이 확대되는 국가입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학교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쓰는 방법이 자석학교, 마그넷스쿨입니다. 이건 특성화학교입니다. 학교별로 특성화시켜줍니다. 원래 생긴 취지 목적은 미국의 인종통합은 흑인학교, 백인학교 그 전에 옛날에 60년대까지는 흑인학교, 백인학교 따로 했었습니다. 물론 1945년에 법적으로는 흑인, 백인학교 누구든지 흑인학교, 백인 다닐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통일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옛날부터 흑인학교 다니는 애들은 흑인들만 다니고 백인학교, 백인들만 다닙니다. 가끔 흑인 애들이 백인학교 오면은 애들이 왕따 당하고 구타당하고 린치를 당합니다.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흑인학교, 백인학교. 백인학교는 시설도 좋고 흑인학교는 예전처럼 안 좋은 학교. 우리나라 이렇게 뺑뺑하면서 옛날에 명문학교는 뺑뺑해도 좋은 선생님들, 좋은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명문 학교는 시설도 열악하고 선생님들도 실력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흑인, 백인 남아 있는데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좋을까? 우리나라는 그냥 뺑뺑을 하는데 미국은 이 마그넷스쿨로 특성화학교합니다. 학교별로 얘는 음악 특성화, 얘는 체육 특성화, 얘는 과학 특성화 이렇게 학교별로 특성화해버립니다. 그러면 음악 특성화하면 그 학교는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그 학교 다 옵니다. 흑인 애들도 백인 애들도.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 같이 올리도록. 체육 특성화 하면 체육 좋아하는 애들은 흑인, 백인 다 끔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인, 백인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그넷스쿨, 인정통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바우처 제도, 차트스쿨, 자석학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